안녕하세요. 현직 변호사이자 개미투자자인 개미변호사입니다. 동국제강은 작년 12월 9일 인적 분할을 통해 현재 동국제강을 지주사인 동국홀딩스, 철강 열연 사업을 하는 신설법인 동국제강, 철강 냉연 사업을 하는 신설법인 동국CM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4월 6일에는 이런 인적 분할이 담긴 투자설명서를 공시하였고요. 올해 말까지 지주사 전환을 하면 세금을 이연해주는 혜택이 있어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 투자설명서는 기업의 성장성, 위험성, 그리고 공모가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지만 해당 인적 분할과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현물 출자를 위한 유상증자는 기존의 동국제강 주주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설명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동국제강이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최대 주주의 지배력은 어떻게 강화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이 작년 12월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적 분할과 현물 출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개요도입니다. 먼저 동국제강은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 이렇게 3개 회사로 분할됩니다. 각 회사의 분할 비율은 동국홀딩스가 16.69%, 동국제강이 51.98%, 동국CM이 31.33%로 만약 동국제강 주식 10,000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동국홀딩스 1,669주, 동국제강 1,598주, 동국CM 3,133주를 가지시게 됩니다. 이렇게 3개로 분리되는 인적 분할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약 한 달 반 후에는 현물 출자 및 유상 증자에 관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물 출자는 동국홀딩스가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을 공개 매수하여 현물로 주식을 받는 대신에 동국홀딩스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현물 출자 방식을 거치는 이유는 동국홀딩스에 자금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동국홀딩스가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동국홀딩스가 지주사가 되려면 동국홀딩스가 동국제강과 동국CM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인적 분할 당시에 동국홀딩스는 기존 동국제강 자사주 4.1%를 단독으로 분할받아 신설되는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 4.1%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26% 이상의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동국홀딩스는 대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즉 인적 분할 시에 받은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그 주식을 현물 출자로 받는 대신 대주주와 특수 관계자들에게 동국홀딩스의 신주를 발행하여 대신 주는 겁니다. 이런 현물 출자 과정을 정말 간단히만 도식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 25.9%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주주는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 26.24%를 가지고 있죠.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 그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개적으로 팔라라는 공개 매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대주주들은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을 동국홀딩스에 넘기고 그 대신 현금이 아닌 동국홀딩스의 신주를 받아 동국홀딩스의 지분을 늘리게 됩니다. 이런 현물 출자 절차가 완료되면 동국홀딩스는 기존 자사주를 활용한 지분 4.1%에 공개 매수한 대주주 지분 26.24%를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동국제강과 동국CM 지분 30.34%를 보유하게 되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국제강에서 발표한 인적 분할과 현물 출자 일정 예정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적 분할에 관한 주주총회가 5월 12일에 열리고 주총에서 통과되면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거래가 정지된 후 6월 16일에 재상정됩니다. 7월 31일에 현물 출자와 유상증자 관련 이사의 의결을 거쳐 공개 매수 절차를 거친 후 10월 말까지 지주사 전환을 모두 종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주주가 주식을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지주사의 지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해줬습니다. 즉 동국제강 대주주가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을 동국홀딩스에 출자하고 동국홀딩스의 신주를 받을 때는 원래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국홀딩스의 지분을 최종적으로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동국홀딩스의 지분을 팔 요인이 현재까지는 없어 사실상 장기간 유보해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올해 말에 종료되므로 모든 절차를 올해 안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국제강이 이번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대주주들이 별도의 자금 소유 없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을 모두 합쳐도 26.26% 정도로 전체 지분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물 출자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가 된다면 대주주들은 동국홀딩스의 지분을 거의 50% 가까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자본신장연구원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인적 분할과 유상 증자만으로 대주주의 지분권이 크게 강화되고 그 크게 강화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사주 비율이고, 자사주를 존속해둔 지주회사에 배정해주는 방식을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자사주 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까지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분할 비율이 커질수록 지배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공개 매수 당시 지배주주의 참여 비율이 소액주주의 참여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할을 많이 받았다라면 결국 그 많이 받은 신설 자회사의 지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평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지배주주의 지배권이 높아지는데요. 즉 신설 자회사의 가치평가 수준이 지주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지배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상승하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인적분할 144건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실제로 대주주의 지분이 분할 전에 한 27% 정도였지만 분할 이후에는 지주회사 지분이 45.89%로 늘었고 신설회사, 즉 자회사의 지분은 9% 정도 줄어든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사주의 마법입니다. 2022년도 3월 말 기준으로 동국제강의 자사주는 4.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적 분할을 하면서 기존 동국제강의 자사주는 동국홀딩스가 단독으로 배정받고 결과적으로 동국홀딩스가 아무런 추가 지출 없이도 신설되는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 4.1%를 보유하게 됩니다. 원래 상법상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었고 통상 배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주사인 동국홀딩스가 자회사 주식 4.1%를 보유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갑자기 동국제강과 동국CM의 4.1%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회사 지분 4.1%가 부활하면서 자회사 두 곳의 소액 주주는 실질적인 의결권 비중이 분할 전에는 52.82%였는데 분할 후에는 50.65%로 감소하게 되고 추후에 이제 배당 수령 비중도 함께 줄어든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월 27일에는 주주 잉여 현금 흐름에서 최대 30%까지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공시도 하였지만 실질적인 배당 비율과 의결권 비중이 줄어든다는 점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대주주 지분이 30%가 안 돼서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 지분 확보가 조금 어려운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의 경우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지주사한테 몰아주면서 대주주가 추가적인 지분 확보나 출자 없이도 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그 마법, 매직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대주주는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주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의 의결권 4.1%도 별도의 출연 없이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결국 자회사 전체에 대한 지배권도 강화되게 됩니다. 실제 동국홀딩스는 이번 인적 분할의 사전 작업으로 작년 4월 13일에 자사주 취득 결정했습니다. 그 취득 목적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써여 있네요. 그렇게 7월 14일까지 자사주 200만 주, 약 2.1%를 매집하였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 2%까지 합하여 4.1%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기존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26% 정도였기 때문에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부족한 자사주 2% 정도를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분할 비율입니다. 얼핏 보면 동국홀딩스의 공개 매수 시 동국제강과 동국CM의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공평하게 현물 출자를 하고 동국홀딩스의 신주를 받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소액주주가 이제 공개 매수에 참여한다면 대주주의 지분이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액주주들은 기업을 소유하는 것보다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업회사의 배당 등으로 간접적인 수익만을 얻는 지주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를 훨씬 선호하고, 실제 주가도 사업회사가 지주사보다 높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두 개의 주식 중에 일반 소액 투자자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좀 더 선호하고,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을 하는 SK온 두 가지 주식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주주는 SK온 주식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SK온의 모회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 등으로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직접 사업을 하는 SK온의 주식의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즉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동국제강이나 동국CM의 주식의 가치를 동국홀딩스의 주식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굳이 사업회사인 두 회사의 주식을 지주사인 동국홀딩스의 주식으로 바꿀 이유가 상당히 없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소액주주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은 한국증권학회지의 박진우 교수님의 2019년 인적 분할 관련 논문에서 발췌한 자료들인데요. 2007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인적 분할 이후 각 기간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주가 변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분할 기일에서 재상장일까지의 초과 수익률을 보면 지주회사의 평균 초과 수익률은 마이너스 10.91%고 사업회사의 평균 초과 수익은 31.66%입니다. 이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이 각 순자산, 가치만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의 미래 성장성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회사의 주가는 순자산 가치 이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지분 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는 이미 배당받은 순자산 가치 이하로 할인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 동국CM도 이번에 순자산 가치로 분할 비율이 결정되었고, 만약 주총에서 인적 분할이 통과된다면 재상장되는 2023년 6월 16일에는 동국홀딩스의 주가가 떨어지고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상장일부터 청약 종료일 후 6개월, 즉 증자 관련 이슈가 모두 사라진 이후까지의 주가 변동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지주회사의 평균 초과 수익률이 15% 마이너스가 났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가격 차이, 평균 초과 수익률 차이도 21.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일반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도 없는 주식, 그리고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주식을 보유하고자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물 출자 공개 매수 시 지주사의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사업회사의 주식 중 상당 지분을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여야 할 것이고, 반면에 소액주주는 교환에 많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주사에서 발행하는 신주중 대부분은 대주주에게 배정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결과는 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분 그리고 지배력 강화에 훨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최초 분할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 예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주식 총수가 원통 전체이고 대주주의 지분이 통안에 든 붉은색 물이라고 예를 들면, 기존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할 때 각 회사의 주식 지분 비율은 같으므로 각 통안에 든 붉은색 물의 비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 시 각 회사의 분할 비율, 즉 전체 주식 수를 의미하는 원통의 크기 자체가 각기 다릅니다. 동국홀딩스의 분할 비율이 16.69%니까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주식이 약 6배 이상 많게 발행되는 겁니다. 대주주는 어차피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주식을 동국홀딩스의 주식으로 교환하고자 할 것이므로 동국제강과 동국CM, 즉 원통 안에 있는 붉은색 물의 양의 총량이 많을수록 동국홀딩스의 원통 안에 더 많은 붉은색 물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지분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가치 평가 비율을 통한 지배권 강화 효과도 발생합니다. 동국홀딩스가 공구의 매수를 진행한다면 동국홀딩스의 신주를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과 어느 정도 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재상장일이죠. 재상장일부터 동국홀딩스의 주가는 내려가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주가는 오를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대주주는 가격이 높아진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을 가지고 가격이 낮아진 동국홀딩스의 주식을 분할 당시보다 훨씬 좋은 비율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할 당시에는 동국제강 한 주와 동국홀딩스의 한 주의 가치가 같다고 보지만 재상장 시 동국제강과 동국홀딩스의 주가 차이가 50% 이상 벌어지면 결국 동국제강 한 주로 동국홀딩스 주식 한 주가 아닌 1.5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식 가치평가 비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시점과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회사인 동국제강과 동국CM 교환 주가는 유상증자 결의일 한 달 전부터 결의일까지의 평균가로 확정되고 동국홀딩스의 교환 주가는 청약일 3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평균가로 최종 확정됩니다. 대주주가 자신의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주가가 유상증자 발표 이전까지 상승시켜야 되고 동국홀딩스의 주가는 청약 전일까지 계속 하락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동국제강과 동국CM 주식 한 주로 교환할 수 있는 동국홀딩스의 주식이 늘어날 거니까요. 그럼 이전 인적 분할 회사들의 경우 재상장일부터 청약 전일까지의 주가의 변동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일단 시작부터 지주회사는 마이너스 10.9%, 사업회사는 31.6%입니다. 지주회사는 할인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죠. 사업회사의 교환 주가가 확정되는 유상증자 결의일까지 사업회사의 주가는 이미 오른 31.6%에서 추가로 4.7%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주회사는 이전 마이너스 10.9%에서 추가로 마이너스 10.2% 하락했습니다. 지주회사의 교환 주가가 확정되는 공개매수 청약 전일, 실제는 3일 전까지 주가 변동폭이긴 하지만 그때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 변동은 마이너스 7.15% 더 하락합니다. 평균적으로 최대 주주에게 유리한 가격이 형성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약간 흥미로운 거는 계속 상승하던 사업회사의 주식인 가격들이 사업회사의 교환 주가가 확정된 유상증자 결의일 이후에는 오히려 4.6% 정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슈가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유리한 재료를 계속 발표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더 이상 대주주에게 사업회사의 주가 흐름이 중요하지 않게 되자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논문은 결국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대주주가 지주회사의 지분 평균 20% 정도를 증가시켰다는 점을 그 결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도에 나온 이슈 보고서에서도 평균적으로 상승된 지분율이 한 18.88% 정도 되네요. 현재 동국제강의 대주주 지분이 한 26% 정도니까 최소한 47% 이상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런 최대주주 지분율 상승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승계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월 2일날 장세주 회장은 두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하였고 장세욱 분회장도 그 두 자녀에게 지분을 분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개인적인 뇌피셜 또는 사견이니까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홀딩스 지분을 아마 45% 이상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술적으로는 80%대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할 이유도 없고 그 정도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장남이 공교롭게도 2022년도 말에 본사 구매팀으로 전무 발령이 난 걸 봐서 아무래도 승계 구도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장남의 지분율이 1.04%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인적 분할 과정에서 그 주식을 승계 작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약간 특이한 점인데요. 굳이 동국제강과 동국CM을 분할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동국CM이 유니온 스틸이라는 별도 회사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채 비율 등의 유동성 문제가 좀 있었고 2014년도에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후에 결국엔 동국CM으로 동국CM이 합쳐진 거죠. 근데 반드시 분할할 경영상 필요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열연과 내년을 굳이 나눠서 별도의 법인을 나누지는 않고 있고요. 매출처는 좀 다르긴 하더라도 결국에는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분할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렇게 분할할 이유는 아무래도 장남을 동국 CM의 임원 등으로 발령해서 그 경영 승계 수업 또는 동국 CM 주식을 활용해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유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이제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 또는 그 자녀들이 동국 CM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